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윌리엄 포크너 원작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2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밀리 그리어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남자들은 무너져버린 기념비에 대한 애정어린 존경심 때문에, 여자들은 대부분 그녀의 집안을 들여다보려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아유, 이젠 폐허가 다 됐네요. 아유. 참 대단한 가문이었는데. 에밀리가 살던 집은 한때는 흰색으로 칠해진 커다랗고 네모난 목조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1870년대 특유의 대단히 우아한 양식을 살려 지은 것이었다. 자동차 수리 공장이라든가 면화에서 섬유를 분리해내는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인근의 건물은 물론 존엄한 명사들의 이름까지도 사라졌다. 다만 에밀리의 집만 남아서 완고한 자태로 자신의 쇠락한 모습을 면화 운반용 짐수레나 주유소의 주유기들 위쪽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에휴, 그 아름답던 저택이 이젠 마을에서 눈에 거슬리는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돼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제 에밀리도 그 장엄한 이름들을 대표하던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은 향나무가 생각에 잠긴 듯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공동묘지에 제퍼슨 전투에서 산화한 북군과 남군의 유명 무명 용사들의 틈에 끼어 잠들어 있었다. 살아있을 당시 에밀리는 일종의 전통이나 의무였고 또한 관심을 보여야 할 존재였다. 말하자면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짊어져야 했던 세습적인 짐이었다. 사토리스 대령이 에밀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뜬 날부터 영원히 그녀에게 세금 면제의 혜택을 부여했었죠. 그게 아마도 1894년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날부터 에밀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종의 짐이 되었던 것이다. 전 그런 자선은 거절하겠습니다. 에밀리, 이건 네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 오래전에 네 아버지가 마을에 돈을 꿔준 적이 있었는데 마을로선 사무 절차상 이런 식으로 돈을 변제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건 자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마도 사토리스 대령 세대의 사람들이나 그 세대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에밀리 같은 여자만이 그런 이야기를 믿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근대적인 사상을 지닌 다음 세대 사람들이 시장과 시의원이 되자 이런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서 단 한 사람만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특혜죠. 이제라도 세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정초에 세금 고지서를 그녀에게 우송했다. 그러나 2월이 되어서도 답이 없었다. 그들은 아무 때나 편리한 시간에 보안관 사무실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그녀에게 발송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 시장이 몸소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직접 모시러 가든가 아니면 차를 보내겠으니 아무 때나 편리한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시장은 답장으로 아주 고풍스러운 모양의 종이 위에 색이 바른 잉크를 사용하여 흐르는 필체로 가늘게 써놓은 쪽지를 하나 받았다. 전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청에 따를 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세금 고지서도 함께 반송돼 왔다.
그들은 시의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했다. 문제를 담당할 대표자가 선정되자 그는 사람들과 그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그 문은 8년 전인가 10년 전에 그녀가 하던 도예 그림 강습을 그만두고 난 이래 아무도 통과해 본 적이 없던 문이었다. 늙은 흑인 하인이 그들을 맞이하여 어두침침한 현관으로 안내했다. 현관 쪽에는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은 더욱 짙은 어둠과 통하고 있었다. 집안에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집에서 풍기는 먼지 냄새가 났다. 하인은 그들을 응접실로 데려갔다. 여기서 좀 기다리시지요. 그곳에는 가죽으로 덮인 육중한 가구들이 갖춰져 있었다. 이윽고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벽난로 앞에는 변색된 이젤이 세워져 있었다. 그 위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에밀리 아버지의 초상화가 얹혀 있었다. 자그마한 책 위에 살찐 여자 하나가 검은 옷을 입고 들어서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에밀리는 움직이지 않는 물에 오랫동안 몸을 담가 놓았던 것처럼 부어 있었다. 또한 피부는 창백한 빛을 띠고 있었다. 퉁퉁 부은 것처럼 살이 쪄서 움푹 들어가 잘 보이지 않는 그녀의 눈은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다 석탄 2조각을 눌러박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방문객들이 용건을 말하는 동안 그 눈은 이 사람의 얼굴에서 저 사람의 얼굴로 옮겨가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리에 앉도록 권유하지 않았다. 대변자가 더듬거리며 겨우 말을 마칠 때까지 그녀는 조용히 서서 듣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제퍼슨 마을에선 제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토리스 대령이 그것에 대해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네들 가운데 누구든 마을의 기록 문서를 살펴보면 확실히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었죠.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마을의 행정 담당자들이니까요. 보안관이 서명을 해서 보낸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죠? 네, 물론 무엇인가 종이 쪽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가 보안관이라 생각하나 본데 어쨌든 제퍼슨 마을에선 제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문서상으로는 그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저 사토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제퍼슨 마을에선 제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토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사토리스 대령이 세상을 뜬 지 벌써 10년이 다 제퍼슨 마을에선 제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토비! 네, 아씨. 이분들을 밖으로 안내해드려요. 이렇게 그녀는 이들 전부를 내쫓게 되었다. 마치 30년 전에 그들의 부친을 악취 주변에서 쫓아내던 때와 같았다. 그때는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뜬 2년 후였고 에밀리와 결혼을 할 거라고 우리 모두가 믿었던 그녀의 애인이 그녀를 버리고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누구십니까? 에밀리 아가씨 계세요? 에밀리 아가씨 좀 뵈려고 왔는데. 돌아가세요. 아가씨는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몇몇 부인들이 무모하게도 에밀리를 찾아가 만나려 했으나 문 밖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말해주는 건 당시에는 젊은이였던 흑인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드나드는 모습뿐이었다. 세상에, 저 남자 혼자서 부엌 일까지 다 한대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부엌 일까지 한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죠. 안 그래요? 아, 그럼요.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법인데. 그래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그 냄새는 비천하고 사람들로 들끓는 세상과 고귀하고 막강한 그리어승가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와도 같았다. 이웃에 사는 여인 하나가 시장 일을 맡아 하던
80살 나이의 스티븐즈 판사에게 불만을 호소했다. 그렇지만 부인,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냄새 좀 그만 피우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없을까요? 판사님, 그런 걸 다스리는 법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인, 아마도 그 냄새는 에밀리 집에 있는 검둥이 녀석이 마당에서 잡은 뱀이나 쥐 때문일 겁니다. 그 녀석한테 내가 한번 따끔하게 말하지요. 이튿날 2건의 불평이 추가로 접수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떤 남자한테서 나온 걸로 그는 자신이 없는 투로 진정했다. 판사님, 이 일과 관련해서 정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저야 추워도 에밀리아 씨를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날 밤 시의원 모임이 있었다. 흰 수염을 기른 세 분의 노인과 신세대 한 사람을 대표하는 젊은이가 모여 그 문제를 논의했던 것이다. 간단해요. 집안을 대청소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되죠. 얼마 동안 시간을 주고 기다리다가 그래도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당치 않소. 숙녀를 앞에 놓고 냄새가 난다고 책망할 수 있겠소. 하지만 판사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날 자정이 지난 다음 4명의 남자가 에밀리 집 잔디밭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마치 도둑처럼 집 주위를 돌아다녔다. 그들은 벽돌담 아래쪽이나 지하실 입구를 따라 킁킁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녔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등에 짊어진 자루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했다. 여기도 뿌리게. 지하실 문을 강제로 열고 석회를 뿌렸으며 모든 부속 건물 안을 석회로 소독했다. 그들이 다시 잔디를 가로질러 나오려고 할 때 지금까지 어두웠던 창문 하나가 밝아졌다. 그 창문을 통해 에밀리가 등불을 뒤로 하고 마치 조각처럼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어서 잔디를 가로질러 나왔다. 1, 2주일이 더 지난 다음 냄새는 사라졌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에밀리에게 정말로 미안하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 설마 에밀리 아가씨도 대구 모였던 와이어트 노부인처럼 완전히 미쳐버리진 않겠죠?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어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석회를 뿌리고 나왔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데 조용한 거 보세요. 그리였은가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은데 명수라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들을 그림 속의 인물들로 생각했다. 에밀리가 흰옷을 입고 배경을 장식하는 호리호리한 인물이라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와 등을 맞대고 손에는 말채찍을 움켜쥐고 서 있는 실루엣에 해당한다. 이들 두 사람은 뒤쪽에 문을 열어놓고 문틀을 액자 삼아 서 있는 형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30살이 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어도 우리의 기분이 벅 유쾌했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우리들의 판단이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리였은가도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남은 유산이라고는 저 집 하나밖에 없다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그 점을 기쁘게 생각했다. 적어도 이제 에밀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일푼으로 혼자 남겨졌으니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리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우리의 관습대로 모든 부인네들이 위로의 말과 도움을 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평소와 같은 차림에 얼굴엔 슬픈 표정도 없이 말했다. 아버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목사님들과 의사들이 그녀를 방문하여 시신을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그녀는 그런 식으로 사흘을 버텼다.
마침내 법률상의 강제 수단에 호소하자 그녀는 굴복했다. 사람들은 재빨리 시신을 처리했다. 그 당시 우리 중에 누구도 그녀가 미쳤다고 말하진 않았다.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 많은 청년들을 쫓아보냈던 걸 기억했다. 또한 자기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는 자신한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무엇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라도 그녀와 같은 처지가 되면 그랬을 것이라며 동정했다. 마을은 막 도로 포장을 위한 계약에 서명하던 참이었다. 에밀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뜬 그해 여름, 그 일이 시작되었다. 건설회사가 흑인 노동자들과 노새들을, 기계들을 끌고 왔다. 그리고 호모 베른이란 이름의 현장 감독도 마을에 들어왔다. 북부 출신의 호모 베른은 키가 크고 피부가 검고 행동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커다란 목소리에 얼굴빛보다 더 밝은 눈을 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을 사람 모두를 알게 되었다. 광장 어디에선가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리면 거기엔 반드시 호모 베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게 마련이었다. 이윽고 호모 베른과 에밀리가 일요일 오후에 노란 바퀴의 사륜마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윌리엄 포크너 원작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194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 세계와 미국 문학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 숙명여대 영어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포크너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일생 동안 작품을 쓴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소유와 분노, 8월의 빛, 내가 누워 죽거든 혹은 압살롬 같은 소설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남부의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주요한 문제들, 예를 들자면 남북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상처와 몰락이라든가 남부 특유의 자존심, 전통, 그리고 남부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노예 문제를 둘러싼 죄의식과 갈등의 문제를 매우 집요하게 다룬 작가입니다. 심지어는 요코나파토파라는 신화적인 남부 지역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애용하기도 했을 정도이지요. 그런데 포크너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작가가 아니라 독자들의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 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펼치고 있는 미국 남부의 이야기에서 독자들은 과거의 의미와 유산 앞에서 고민하고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 전통과 현재,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이라든가 꿈과 단절, 그리고 고독, 사랑 등의 주제를 감동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 사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포크너의 소설은 모더니즘 문학의 백미로 꼽힐 정도입니다.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적인 기법들, 가령 의식의 흐름이라든가 내적 독백, 자유연상, 혹은 신화적인 이야기의 실험뿐만 아니라 의미가 상당히 환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체와 다양한 문학적 상징의 사용은 포크너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윌리엄 포크너 원작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일부를 마칩니다.